한국과 관련된 방송이라도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라. 저는 지금 반환 시위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태국의 변화가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태국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이 아닌 중국이 태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겁니다. 여기 태국의 유명한 방송사의 한 여자 PD가 반환 시위 중인 태국 군중을 뚫고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철천지 원수인 한국인 사장을 은밀히 취재하며 태국에서 뜨거워진 반환 운동에 기름을 붓겠다는 생각이었다는데요. 취재 중 만난 비밀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만 방송 일을 접을 뻔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안입니다. 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가문인 럭수왕 가문의 막내딸이죠. 누군가는 저를 방콕의 프린세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방송 일에 푹 빠져 사는 평범한 28살 여자랍니다. 채널7에서 태국의 오늘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메인 PD를 맡고 있어요. 매주 태국의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죠. 덕분에 수많은 상도 받았고 시청률 1위도 놓친 적이 없답니다. 보수적인 저희 할아버지 손밭은 제가 방송국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한동안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제 프로그램의 가장 열렬한 시청자가 되셨어요. 다만 한 가지 할아버지의 변치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은 다루지 말거라.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침 뉴스를 체크합니다. 태국의 오늘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매 순간 새로운 소식들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방송국에서는 저를 골든 핸드라고 부르곤 해요. 지난 3년간 시청률 1위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럭수왕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방송 PD가 되겠다고 했을 때는 집안의 반대가 꽤 심했답니다. 특히 손밭 할아버지는 한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장 열심히 보시는 분이 되셨죠. 저는 방송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침부터 연이은 회의와 편집 일정이 빼곡하더군요. 태국의 오늘은 단순한 시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태국의 현재를 가장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창이죠. 지난주 방송한 남부 지역 어민들의 생활상을 다룬 에피소드는 또다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하자마자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누안 PD님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들리죠. 제 옆에서 늘 든든하게 일하는 피식 작가가 오늘의 스케줄표를 들고 다가왔어요. 오늘 오전에 지난주 방송 평가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새로운 시즌 기획회의가 잡혀 있어요. 편집실로 향하며 지난주 방송 리뷰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어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달한 부분에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PD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죠. 저는 편집실에서 마지막 검수 작업을 마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상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해의 프로그램상,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안주할 순 없죠. 매회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게 PD의 숙명이니까요. 그렇게 회의실에 모인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주 방송을 리뷰했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꼼꼼히 짚어가며 다음 방송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제작진들의 열정적인 토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이 아닌 럭수완 빌딩 최상층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할아버지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약속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제 방송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누안, 이번 방송도 잘 봤다. 하지만 너무 정부 비판적인 시각은 조심해야 해.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전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때가 아닐까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란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저는 오후 회의를 앞두고 잠시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방송을 위한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태국의 현실을 담아내는 일, 그것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됐어요. 새로운 시즌 기획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늘 그렇듯 저는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스태프들의 기획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누안 PD님. 저는 이사회에서 새로 부임한 타나폰 이사입니다. 타나폰 이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특별 기획안입니다. 이사회에서 직접 제안하는 겁니다. 문서를 펼치자마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큰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 자본 철수가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무슨 말꼬리가 흐려졌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몇몇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으셨죠?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때라고 봅니다. PCC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금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을 것 같네요.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타나폰 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누안 PD님, 지난 분기 시청률 보고서 보셨나요? 우리 채널의 주시청 시간대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이사회에서는 이번 특집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률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아시죠?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지 않았어요. 거절하면 제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였죠. 시간을 주시겠어요?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우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럭수한 빌딩이 저 멀리 보이네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죠. 누안 PD님, PCC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혹시 거절하시면 정말 프로그램이 위험해질까요? 그럴 것 같아. 이사회가 직접 나선 걸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일 거야.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받았던 상장들이 놓여 있었죠. 태국의 오늘이 이룬 모든 성과들이에요. 피시, 할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PD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루려는 건 현재 진행형인 경제 문제잖아요. 피시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죠. 40년 전부터 이어진 금기를 깨는 일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는 이사장님이셨어요. 누안 양,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주겠나? 이사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열자 타나폰 이사를 포함한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깨나, 누안 양, 자네의 고민을 이해해. 하지만 이번 특집은 반드시 필요하네. 이사장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채널 7이 태국 최고의 방송사로 자리 잡은 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야.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네.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무거웠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기획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40년간의 한태 경제협력과 그 이면이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40년, 할아버지가 금기시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숫자였죠. 피싯, 취재 준비해.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네, PD님. 근데 럭수안 회장님께는 지금으로선 말씀드리지 않을 거야. 방송이 나갈 때까지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쯤 할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약속을 취소했죠. 아직은 할아버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책상 위 모니터에는 새로운 기획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취재 첫날이 되었습니다. 방콕 외곽의 공단 지역은 생각보다 훨씬 황폐했어요. 철수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의 현장을 찾았죠. 카메라를 든 PCC 제 뒤를 따랐습니다. 누안 PD님, 저기 노조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요. 공장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고용보장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안? 정말 내가 맞아. 돌아보니 대학 시절 친구였던 파이린이었어요. 예전에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노동단체 활동가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파이린, 여기서 널 만나다니. 나야말로 놀랐어. 럭수안가의 공주님이 이런 곳에 다 왔네. 파이린의 말투는 조금 날카로웠지만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지금 이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 제대로 취재해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야. 저는 파이린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파이린이 람차이라는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허름해 보이는 가게였지만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 집 주방장님을 꼭 만나봐야 해. 40년 전부터 이 공단에서 일하신 분이야. 지금 한국이 너무 싫지만 이분은 다르셔. 주방에서 나온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박민호 주방장은 예순이 훌쩍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반짝였죠. 누안 PD님이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박민호 씨는 40년 전 이 공단이 처음 생길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는 정말 희망찼죠.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당신 할아버지도 그때 박민호의 말이 흐려졌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듯했죠. 제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호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너무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지만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손밥과 나는 그때 주방에서 연기가 나는 듯 했는지 박민호 씨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죠. 오후 취재를 마치고 파이링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할아버지 이야기는 들었어. 40년 전 한국 기업들이 처음 들어올 때 가장 큰 반대를 하셨다면서? 그랬다고 들었어.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나도 몰라. 그럼 박민호 아저씨와의 관계도 모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파이리는 한숨을 쉬더니 낡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40년 전 신문이야. 당시 한국 기업 유치를 둘러싼 갈등을 다룬 기사야.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죠.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하지만 둘 다 태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믿었던 걸까요? PCC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람차이 식당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씨는 이미 퇴근한 뒤였죠. 아저씨가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이 쪽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건넨 쪽지에는 주소 적혀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저녁이 되어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문을 두드리자 박민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할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박민호 씨의 이야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40년 전 할아버지와 그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오해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당신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저 각자의 방식으로 태국을 사랑했을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할아버지의 오래된 상처와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럭수한 빌딩이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저 높은 곳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40년 동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편집실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어요. 취재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번 달에만 3개의 한국 공장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실직자만 5천 명이 넘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울리는 동안 PCC 새로운 자료를 들고 들어왔어요. PD님, 더 심각한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방콕 동부 산업단지의 40%가 가동을 멈출 수도 있대요. 부품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니터 속 노동자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우리 아이들 학비는 어떡하나. 2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인터뷰에 눈물 섞인 증언이 가슴을 누르듯 무거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누안, 내일 아침 식사나 같이 할까?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걸요. 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럭수한 빌딩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할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어요. 방송 준비 중이라며? 한국 기업 철수에 대해? 할아버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것 없다. 다 알고 있어. 타나폰 이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해주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죠. 40년 전의 일은 잊으라고 했는데 박민호도 만났다면서. 네, 아저씨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 말만 들었겠구나. 내 입장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할아버지,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왜 그토록 한국 기업들을 반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할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지셨어요. 그래, 이제 말해주마.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됐습니다. 당시 우리 재벌들은 한국 기업의 진출을 반대했다. 태국 자본의 입지가 좁아질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박민호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기술 발전을 주장했지. PCC 보내온 경제 지표들이 떠올랐어요. 태국 수출의 30%가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수치와 반도체 산업 종사자만 15만 명이라는 통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박민호의 선택이 옳았던 거죠?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래, 내가 틀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우리 힘으로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편집실로 돌아와 새로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PCC 찾아낸 40년 전 문서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PD님, 이건 럭수한 회장님과 박민호 씨가 함께 작성한 제안서예요. 두 분이 처음에는 같은 편이었나 봐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어요. 한국-태국 협력을 통한 산업 발전 계획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 좀 보세요. PCC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그 시기 다른 재벌들이 할아버지를 압박한 증거였죠. 이걸 방송에서 다뤄야 할까요? 제 질문에 편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심각한데 40년 전의 아픈 역사까지 밝히는 게 맞을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박민호를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진실을 방송에서 다뤄도 될까요? 해야 해요. 이제는 모든 걸 밝힐 때가 됐어. 박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새로운 구성을 시작했어요. 40년 전의 진실과 현재의 위기를 함께 담아내기로 한 거죠. 피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모니터에는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GDP 1.2 하락 전망, 수출 30% 감소 우려, 실업률 상승,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40년 전의 이야기까지. 이 방송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방송 전날 밤, 편집실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모니터 속에서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984년 태국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한국 기업들의 진출. 그리고 2024년 우리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르는 동안 PCC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PD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현재 한국 기업들의 철수 동향과 그 영향을 다뤘어요. 삼성전자 협력업체만 230개, 그중 절반이 철수를 고려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5만 가구의 생계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이제 소유가 아닌 이용의 시대. 더 현명한 선택을 원하시다면 지금 당장 KS 오토플랜에서 시작하세요. 이어서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박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이 화면을 채웠죠. 럭스완 손밭 회장과 노동운동가 박민호. 처음에는 같은 꿈을 꾸었던 두 사람이 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이 방송을 어떻게 보실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죠. 다음날 아침 방송이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아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방송, 할아버지도 보마. 내가 찾은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어요. 첫 번째 꼭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쌓아온 기술력, 노하우, 그리고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대체 일자리 창출이 최소 5년은 걸릴 거라는 전망. 이어서 드디어 40년 전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984년 젊은 사업가 럭스완 손밭은 친구 박민호와 함께 태국의 산업화를 꿈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쓴 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서에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와 박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화면을 채웠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재벌들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외국 자본에 태국을 팔아넘긴다는 비난과 함께 박민호 씨의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손밭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그가 져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방송은 계속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최근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몰래 찍은 영상이었어요. 지난 40년, 박민호가 옳았어.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였지. 이제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방송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PCC 소리쳤죠. PD님, 온라인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전 그런 일이 있었다니? 럭스완 회장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기업들,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쏟아지는 댓글을 읽는 동안 전화가 왔어요.
박민호 씨였습니다. 누안, 고마워요. 40년 만에 드디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박민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 방송국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아나,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다니.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어요. 박민호였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야. 이 친구야.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두 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뜨거운 포옹을 나누셨죠.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방송국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대기업 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의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40년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PCC 달려왔어요. PD님, 시청률이 나왔어요. 역대 최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눈앞에서 포옹하고 계신 두 분, 40년의 오해를 풀고 다시 손잡은 두 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채널 7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국의 오늘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후속 프로그램 제작 준비로 바빴죠. 누안 PD,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걸 기획하셨나 봐요. 막내 작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응, 이번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제 책상 위에는 한국-태국 문화교류 50년 기획안이 놓여 있었죠. 할아버지와 박민호 씨는 매주 만나시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럭수안 빌딩의 한 층을 문화교류 센터로 개조하는 공사가 한창이에요. 누아나, 이리 와보거라. 할아버지께서 센터 공사 현장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기 한쪽은 전시관으로 꾸밀 거다.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이 함께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박민호 씨도 함께 계셨는데 두 분이 나란히 서서 도면을 보시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민호야,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맞았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박민호 씨가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새로운 프로그램의 첫 회는 한국-태국 수교 이후의 역사를 다뤘어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양국이 서로 도왔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답니다. 태국이 어려울 때 한국 기업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했죠. 우리도 그들의 신뢰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방송을 보신 할아버지께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고집을 부렸구나. 그렇게 문화교류 센터가 완공되던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한국 대기업 회장들이었죠. 럭수안 회장님, 40년 전 그때 저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사과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태국 청년들의 도전이라는 코너에서는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담았죠. PD님, 시청자 게시판 봤어요? 우리 프로그램 보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PCC 신나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문화교류 센터에서는 매주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어 강좌는 기본이고 K-팝 댄스 클래스, 한식 요리 교실까지. 박민호가 직접 요리를 가르치시는 날이면 센터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예요. 누안, 이제 내가 진짜 내 이야기를 해줄게.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께서 카메라 앞에 앉으셨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40년 전, 나는 두려웠다. 우리의 것을 지키려다 더 큰 것을 놓칠 뻔했지. 할아버지의 인터뷰는 5부작 특집으로 제작됐어요. 태국 산업의 부활을 꿈꾸며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또다시 화제를 모았죠. 그리고 럭수안 빌딩의 문화교류 센터는 이제 방콕의 새로운 명소가 됐어요. 한국 기업들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태국 학생들의 한국 유학 설명회도 열립니다. 누안 PD,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걸 해내셨어요. 방송국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준 거죠. 저는 오늘도 편집실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와 박민호가 함께 진행하는 한태 우정 이야기를 준비 중이에요. 40년 전의 오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피어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오해와 갈등이 아름다운 화해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봐 주셨네요. 할아버지와 박민호 씨의 오랜 우정이 다시 꽃피고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 다들 한국 타령인 거야? 여기 일본의 저명한 경제신문 여기자가 한국으로 취재를 하러 온 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갈 리는 없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던 이 기자는 한국에서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유리코입니다. 일본 최대 경제지 니케이 신문의 산업부 기자죠. 저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턴십까지 거치며 기자로서 최고로 밟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다고 자부했어요. 국내외 유수 언론사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니케이를 선택했을 만큼 자신만만했던 제가 한국만큼은 절대 취재하고 싶지 않을 만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리는데요. 이렇게까지 한국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도쿄의 오후 2시 일본경제신문사 32층 사무실에서 저는 모니터 속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손목시계로 마감 시간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 때였죠. 나카무라 씨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시마다 부장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평소 신입 기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시던 분이었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실수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쓴 기사의 문제라도? 부장님의 책상으로 향하는 짧은 거리가 왠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배들의 시선이 등 뒤로 꽂히는 것 같았어요. 까만 정장 치마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죠. 시마다 부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영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R&D 2024라는 제목이 선명했어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한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시죠. 특히 24페이지를 주목해주세요. 24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저는 숨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 R&D 투자 순위가 시각화된 그래프가 눈앞에 있었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일본, 그리고 5위에 한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제치고 달성한 성과였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시마다 부장이 건네주신 두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히 호주가 일본 대신 한국의 무기체계를 선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어째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전교 1등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당연했던 저에게 전학생 이민주의 등장은 큰 충격이었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해서 얕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 친구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민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도 반납하며 죽어라 공부했지만 3년 내내 2등이었죠.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민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나카무라 씨, 한국으로 가서 이 현상의 실체를 취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마다 부장의 말씀에 순간 반사적으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전직 외교관이었던 고모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지 못할 거야. 문화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 열등한 나라라니까. 어린 시절부터 고모의 영향으로 한국을 열등한 나라로 여기는 편견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도 했어요. 혹시 다른 선배 기자분께서 젊은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가장 적임자예요. 특히 신세계의 관점에서 한국의 급부상을 분석해 주셨으면 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류 열풍도 그저 일시적인 연예 산업의 성공 정도로만 평가자라 했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취재를 해야 한다니. 이민주.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그 친구,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한국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반감이 가슴 한켠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차트와 그래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같았습니다. 한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이번에야말로.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보도자료들을 찾아보며 꼼꼼히 메모했어요. 취재 계획을 세우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이런 나라를 취재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출국일을 표시했어요.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떠나야 합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 이민주가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요.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갈 날이 왔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부터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나라를 취재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취재 계획서를 보면서 한숨만 나왔죠. 그런데 옆자리에 서 있는 승객이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 취재하러 가시나요?
저도 BBC 소속 기자인데 최근 한국의 급성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특히 R&D 분야의 성장이 놀랍더라고요. 프랑스 출신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저는 애매한 미소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멋지다 였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잡았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화려한 시설들, 반짝이는 디지털 스크린들은 공항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저는 전시용일 뿐일 거라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인 기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들 한국의 성장에 대해 취재하러 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한다고? 뭔가 이상해. 그리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들과 깔끔한 도로, 세련된 도시 경관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어차피 겉모습일 뿐이야. 분명 속은 비어있을 거야. 첫 취재지인 R&D 연구센터에 도착하자 김 차장이라는 분이 로비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오늘은 독일 GDF, 프랑스 르몽드 취재팀도 방문하시는 날이네요. 전 세계가 우리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어서요. 순간 짜증이 났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거슬렸죠. 하지만 곧이어 시작된 브리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작년 해외 특허 출원 2,800건, 전년 대비 연구 생산성 37% 증가, 글로벌 탑10 연구기관 선정.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가 쏟아질 때마다 제 안의 의심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특히 한국이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전통적 선진국들을 제치고 R&D 투자 세계 5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나라가 말이죠. 제 질문에 김 차장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열정과 집중력 그리고 효율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등학교 시절 이민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민주도 늘 그랬죠. 혼자 남아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반납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었어요.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면서도 허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 편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첨단 장비들 전부 수입한 거죠? 아니요, 상당수가 국산입니다. 특히 이 장비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불편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이민주의 시험 성적이 저보다 높게 나올 때마다 느꼈던 그 불편함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며 더 세밀한 취재를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고 말겠어. 고등학교 시절 이민주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또다시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이민주의 성적표를 외면했던 것처럼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실체를 그리고 제 안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꼭 허점을 찾아내겠다 마음먹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창원에 있는 방산업체를 찾았습니다.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카무라 씨, 저희 K9 자주포 생산라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생산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공간에 첨단 자동화 설비들이 가득했어요. 정교한 로봇 팔들이 거대한 포신을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호주 수출용 K9 썬더입니다. 30대 9천억 원 규모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9천억이요? 네. 그리고 저쪽은 인도 수출용 생산 라인입니다. 현재 100대 계약 완료, 200대 추가 도입을 논의 중이에요. 박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희 K9의 생산 효율성입니다. 독일의 PGH2000과 비교해서 30% 저렴한 가격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거든요. 그리고 생산 라인을 걸으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각 공정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태블릿 PC로 품질을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이 177% 증가했다고 들었는데 비결이 뭔가요? 박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치열한 경쟁이 저희를 성장시켰죠.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옆에서 젊은 연구원이 말을 보탰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영국 BAE 시스템과 경쟁했을 때였죠. 상대는 150년 전통을 내세웠지만 저희는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어요. 테스트 센터로 이동하는 길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에서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 생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다시 이민주와 경쟁했던 기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주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했다고 했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느껴졌죠.
저는 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바로 일본인 학자의 시각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 서울대학교 군사학과의 다나카 교수와의 미팅을 잡고 급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0년간 한일 방위산업을 연구해온 일본인 교수라고 해서 기대가 컸어요. 교수님, 한국의 방산 성장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걸까요? 저는 제발 아니길 바라며 간절한 눈으로 교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스무숨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도쿄대에서 군사학을 가르칠 때만 해도 한국을 그저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5년 전 호주 방산 장비 전시회에서였어요. 일본 업체들이 자신만만하게 준비해간 장비들이 한국 제품과 비교되는 순간 우리의 자만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책상 서랍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보세요. 같은 성능의 장비를 한국은 30%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요. 기술력은 이미 대등하죠.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일본은 내수시장에 안주했어요. 미국의 보호 아래 경쟁을 잊었죠.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가 절감, 기술 혁신, 품질 향상 모든 면에서 성장했어요. 교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구개발 속도예요. 일본이 5년 걸려 개발하는 시스템을 한국은 2년 만에 완성합니다. 의사결정이 빠르고 젊은 인재들의 도전 정신이 넘쳐요. 네? 하지만 일본에도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미쓰비시, 가와사키, 대기업들이 정부 발주에만 의존하다 보니 혁신의 동기가 사라졌죠. 반면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우산 속에서 안주하다 비가 그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이미 변했는데 일본만 제자리에 멈춰 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곧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일본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해요. 한국처럼 과감한 도전정신, 효율적인 생산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일본인 교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제 마지막 의심마저 깨뜨렸어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으로 찍어둔 K9 생산라인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첨단 장비들, 젊은 엔지니어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세계 시장을 향한 담대한 도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호텔로 오는 택시 안에서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주에게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이 다시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울 여의도의 한 연구소에서 저는 일본 방위산업의 충격적인 실상을 듣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일본 방산업체를 분석해온 김현우 연구원의 설명이었어요. 나카무라 씨, 이 자료 한번 보시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김 연구원이 보여주는 도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정부부 아래 각자의 영역을 나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쓰비시는 전차, 가와사키는 함정, IHI는 미사일. 이렇게 제품별로 미리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혁신도 없죠. 그게 정말인가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미쓰비시 중공업의 지난 10년간 특허 출원 건수예요. 한국의 같은 분야 기업과 비교하면 도표를 보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신규 기술 개발 비율이었죠. 대부분이 기존 기술의 개량에 그쳤다고 해요. 다음날 찾아간 국방연구원에서 만난 오태식 박사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들려줬습니다.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수의계약에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 입찰, 원가 절감, 그런 건 생각도 안 해요. 정부가 정해준 가격에 맞춰 납품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호주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옆자리에 박준영 연구원이 말을 이었어요. 같은 성능의 장비를 우리는 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납기도 더 빠르고요. 연구원 벽면에 걸린 차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방산 수출액 추이를 비교한 그래프였어요. 2018년까지는 일본이 앞섰는데 그 이후로는 한국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70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높은 인건비, 비효율적인 생산체계,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이런 문제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나카지마 교수를 만났을 때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출신으로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그는 스미스미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일본은 성공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80년대의 영광에 취해 변화하는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죠. 나카지마 교수의 연구실 책상에는 흥미로운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48.5세.
반면 한국은 36.7세였어요. 신규 채용 비율도 한국이 3배 이상 높았죠. 젊은 인재들이 없어요. 다들 안정적인 내수 시장만 바라보니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저는 착잡함을 느끼며 다음 취재지인 한국국방기술원의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출신의 다나카 고문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게임에서 졌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보고 달리는데 우리는 여전히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5년 내에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에서 20년 일하다 한국으로 이직한 야마모토 부장의 이야기는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더 이상 일본에서는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매년 예산만 축소되고 새로운 시도는 환영받지 못하고 반면 한국은 달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죠. 모든 취재를 마무리한 후 저는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 시절 이민주에게 느꼈던 그 패배감이 이제는 국가적 차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했어요. 우리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마치 고등학교 시절 이민주에게 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해질녘 종로의 좁은 골목길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루 종일의 취재로 목과 어깨가 뻐근했어요. 양옆으로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평소 같았으면 호텔 근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대충 끼니를 해결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낡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20년은 됐을 법한 목재 미닫이 문을 열자 칼칼한 고춧가루 향이 확 끼쳐왔어요. 어서오세요. 주방에서 무언가를 휘휘 젓고 계시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서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번역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주머니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등어를 뒤집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만든 북엇국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 군데군데 바른 벽지. 하지만 묘하게 정감이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재빨리 테이블을 닦으시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부터 내오셨어요. 서비스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잖아요. 고지에 나온 북엇국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옆에 놓인 10가지도 넘는 밑반찬들은 하나하나가 정성이 깃들어 있었죠. 저는 빨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래요? 어제 담근 건데 다행이네요. 여기 겉절이도 한번 드셔보세요. 새로 담갔어요. 식사하는 내내 아주머니는 수시로 제 상태를 살피시며 밥을 더 담아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유리병을 내미셨어요. 이따가 호텔 가서 드세요. 직접 담근 대추차예요. 단골들만 챙겨드리는데 특별히 아가씨도 주고 싶어요. 요새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점이었어요. 저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휴대폰으로 메모를 정리하려는 순간 화면이 꺼져버렸어요. 이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겁니다. 당황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건물들 뿐이었어요. 호텔 이름은 알지만 정확한 위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의 발걸음을 서두르다 보니 더욱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죠. 저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두워진 거리에서 불쑥 들린 목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은 왠지 신뢰가 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띤 그는 자신을 박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일본어로 말을 했어요.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잠시 온 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제 폰으로 도와드릴게요. 호텔 이름은 아시죠? 은수 씨의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을 검색하자마자 실시간길 안내가 뜨고 곧바로 택시 호출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택시 오는데 5분 정도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근처에 택시를 잡아서 바로 배차하는 시스템 같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지만 은수 씨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가 안전하게 택시에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인사를 건넸죠. 우리는 인스타그램 친구를 했어요. 은수 씨가 일본에 왔을 때 꼭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인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산업체에서 만난 열정적인 엔지니어들, 연구소의 혁신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와 은수까지. 이들에게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그 이상의 무엇이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아주머니가 주신 대추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민주의 뛰어남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미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오늘의 취재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정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온전히 체험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연재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저력, 우리가 모르는 이웃의 성장이란 제목의 기사는 신문 3면을 차지했고 웹사이트 메인에도 실렸어요. 편집부에서는 제가 쓴 원고를 거의 그대로 실어주었죠. 젊은 시각으로 본 새로운 발견이라며 오히려 더 과감하게 표현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사가 나가자마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신문사 웹사이트 댓글창에는 1시간 만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매국노 한국에 매수당했다는 악성 댓글이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기자는 일본 언론사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댓글이 무려 8,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 기자가 이런 기사를,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앞섰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 뒷돈을 받았을 거야. 조사해봐야 해. 나카무라 유리코. 이 이름 잊지 않을 거다. 오후에 책상 위에 놓인 검은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우익단체에서 보낸 협박성 편지였어요. 붉은색 매직으로 조선의 스파이, 민족의 배신자라는 글자가 거칠게 적혀 있었고 신문에 실린 제 사진 위에 붉은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면 손이 떨려왔습니다. 옆자리에 스즈키 선배가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눈치채고 물었어요. 나카무라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SNS에서 제 자택 주소가 유출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해킹한 것 같았습니다. 시마다 부장님의 배려로 회사 게스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볼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틀 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였어요. 평소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한 대학생이 제 기사와 테러당한 댓글들을 정리하여 긴 글을 올렸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한국은 이미 많은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요. 아이돌 퍼포먼스 퀄리티 드라마의 영상미,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사실 전 K-팝만 좋아했는데 나카무라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글에 젊은 독자들의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K-팝만 좋아했는데 점점 한국의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술도 서비스도. 한국 화장품 회사에 인턴십하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걸.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물 안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이른 나라를 제대로 보려고도 안 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엔지니어의 댓글이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과 협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카무라 씨의 기사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셌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기사 젊은 기자의 미숙한 판단 댓글들도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주였습니다. 유리코, 너의 기사 잘 읽었어. 고등학교 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연락 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같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무언가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점차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를 인용하며 일본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는 토론이 온라인에서 활발해졌어요.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시마다 부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번에는 한일협력 성공 사례를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바라볼 때가 된 거죠. 마치 이민주와 제가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처럼요.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한일협력의 미래를 그리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제가 내디딘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제가 취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의 매듭도 풀 수 있었죠.
기사를 쓴 후 정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노력한다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아픈 기억이었던 민주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처럼 한국과 일본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